하면서 이게 적극 협력. 이놈인 내과 우리 내 친구 아버지 유명해서 찍었어. 대선 때까지 대선까지 잘 버틸까요? 그런 좀 있더라고요. 특히 중심 못 잡는 게 되게 좀 당황스러웠어요. 김종인 위원장 하나 빠지고 나니까 바로 무슨 뭐 당을 A한테 들어바칠까 B에 들어바칠까라는 고민하는 사람들이 너무 분명해 보이니까 네. 일본에 팔아먹을까 중국에 팔아먹을까 이런 느낌이라서 당을 들어요. 뭐 절반 이상은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다만 글쎄요, 이렇게 쓸 때 지금 2030이나 전세대의 결집된 힘이라는 것이 영구적으로 당내에서 유의미한 세력을 자리 잡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고 제가 당대표 되면 당장 당원 배분을 지금 우리 당원이 33만 명이라고 하지만은 뭐 누군가 지방선거 때 우승받기 위해서 모인 당원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인 당원 2, 3만 명만 있으면은 그분들은 높은 투표를 보여주고 당내 주요 의사결정에서 상당히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다. 저는 생각은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결국에는 경험과 격리를 항상 통합과 단일화 겪느냐. 이분들이 당 밖으로도 항상 통합과 단일화를 얘기하고 당 내로도 결국 쓸 수 있는 전술이 통합과 단일화밖에 없으면 그건 경륜과 경험의 한계가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셋이 있을 때 둘이 힘 맞춰 한 명 때리자 이거는 이거 고차원의 전술도 아니고 이런 거로 대선이 쉽게 이길 수 있는 걸 생각하면 위험하죠. 제가 오히려 이런 걸 자꾸 보다 보니까 어려워지면 단일화 얘기만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 지금까지 우리 당이 이 꼴이 됐는지를 약간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버스가 아니면 무엇을 돌리겠다는 건지를 약간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공당은 버스를 돌려야 되는 것이지 그 버스가 뭐 안에 노동인지 뭔지 이건 별개고 뭐 현실적인 대안이 뭐냐고 그러니까 특정 주자를 위해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는 토론에서 특정 주자 이름을 얘기 안 하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사례를 물어보면 윤석열이 안 들어오면 어쩔 거냐 이런 거예요. 계속해서 그 얘기 많이 지금 그러니까 저건 협상의 기본도 모르는 상황 아니냐. 네. 머릿속에 윤석열만 그득하다는 것을 본인이 노출시켜가지고 그러면 거꾸로 다른 주자에 대한 공정성이 문제는 없는 거냐. 둘째로는 그분을 위해서 윤석열 총장이 눈을 마음대로 바꾸겠다고 하면 다른 주자들 뭐 김동연이라든지 안철수라든지 이런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냐. 다 들러리 서고 싶겠느냐. 오히려 대통합하고 풍성한 경선을 치르겠다고 하면서 완전 근시안적인 생각이죠. 저는 제가 이번 좀 이슈 파이팅을 해야 되고요. 지금 저는 우리 여의도에 있는 정치권이 늘상 노출하는 한계층처럼 하태경 의원 정도 아니면은 지금 급작스럽게 젊은 세대 이슈를 캐치해서 나선다고 해가지고 될 일도 아니다. 힘들 것이다. 어설프게 하면 안 된다고 오히려. 예전에 이회창 총재께서 대선 나가셨을 때는 좀 젊어 보이려고 한다고 가가지고 고등학생들 앞에 빠순이라 그래가지고 진짜 그게 그 트라우마가 우리나라에 아직 있거든요. 저는 젊은 층이 강조하고 이러면 또 분명히 대권주자 이런 사람들이 어디서 또 배워와가지고 이상한 용어 쓰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친근해 보인답시고. 그거는 그 방법은 절대 안 되고요. 이거는 업무의 분장이 명확해야 된다. 당은 젊은 세대를 교합하고 그 젊은 세대 아젠다를 정책의 핵심에 놓는 것이 중요하고 서서히 우리 대선 전에 빨리 이제 경선이나 활동을 통해가지고 그런 체계를 스포츠에 하면 가능하다. 그러면은 저는 대수가 청출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저는 제가 공약에 넣은 것처럼 우리가 민주당보다 항상 더 새로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존의 토론이나 이런 것들에서 2대2 팀 토론 배틀이다 그러고 했던 것이 사실 어제 백분 토론 제가 한 것도 굉장히 저는 재미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게 선관위 토론이나 선관위의 그 선거 토론이라는 항상 ABC 토론이라고 A가 B한테 질문하고 B가 C한테 이런 거잖아요. 자유 토론이 훨씬 재밌는데 그러니까 저는 대선 경선은 건데 이것보다는 훨씬 재밌어야 된다. 자유 토론인 거 더 해가지고 그거는 형식도 그러니까 하고 2대2 팀 토론 배틀도 하고 싶다. 예능까지는 안 더라도 하여튼간 준비 과정부터 해가지고 두 인사 간의 소통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토론에서 두 명이 다른 두 명을 상대했을 때
서로 어떻게 협력관계를 구축하는지 이런 것들을 유권자들이 다 해볼까 한다 보거든요.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비판받는 지점은 자신들 빼고 다 적이라는 인식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그거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편은 경쟁자고 한편은 동지가 되는 사람들과 일하게 되느냐, 그런 걸 엿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여의도 정치라는 것에서 유권자들이 앞뒤가 다른 것들에 굉장히 격렬하다 이렇게 보는데, 예를 들어 그렇게 보여줬을 때, 예를 들어 저만 해도 그냥 상상, 어떻게 팀을 엮어가지고 홍준표랑 유승민이 한 팀이 되는 이 사람들은 과연 토론 당일 전까지 만나긴 만날 것인가. 좀 흥미로운. 만나면은 과연 누가 먼저 말을 걸까? 혹시 서로 말을 세게 해놓겠으면 누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을 할까? 아니면은 뭐 윤석열과 안철수가 있으면은 이 사람들은 과연 한마디라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윤석열이나 안철수 둘은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를 할 것인가? 저는 제가 예를 들어 그 젠더 이슈에 대해서 처음에 분석을 해서 던졌을 때 그게 제 다음 정책 행보에 어떤 도움이 될 거다 아니면 그걸 상정하고 움직인 건 아니에요. 제가 오세훈 캠프에 뛰어서 핵심 인사로서 이 현상을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는 언론인들의 질문에 대해 가지고 그래 20대 30대 안에서 성별 차이가 나는 거는 젠더 문제 말고 다른 해석은 힘들다 해석을 했을 뿐인데 이 정도의 해석만 가지고도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는 집단이 있었고 그게 저는 주류 여성계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도 세게 절 질타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딱히 다른 해석을 가지고 질타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20대 남녀가 이렇게 지줄체가 나는 거는 젠더 이슈 때문에 그러면은 젠더 이슈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자기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그냥 이 얘기를 했다는 것만으로 무슨 뭐 여혐이니 갈라치기니 뭐 엄청 센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아 이건 성역화됐구나.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제 할 말을 한 거고 오히려 그런 어떤 성역화시키려는 시도가 젊은 세대에게 굉장히 분노를 자아냈던 게 아닐까. 그냥 그거 잘 생각해보면 한 달 전에 한 2달이 더 됐어? 2달이지 2달이구나. 2달 전에 그냥 제가 그 분석을 했을 때 그냥 민주당 누군가 그냥 아니면 그냥 어떤 사회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맞는 것 같다. 앞으로 그냥 문재인 정부는 젠더 정책을 좀 더 평등하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겠다. 오케이 받아들이다 끝이에요 그냥 그러면. 근데 이게 지금 그건 죽어도 아니다를 지금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야. 거기서 한 발짝도 안 나갔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맞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지 해보자 이건데 그 반대 진영은 그건 죽어도 아니다 이렇게. 그런데 정확히 그럼 뭐냐? 이때 72.5%랑 40% 차이는 뭐로 해석할 수 있냐? 자기 해석도 딱히 없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단독 찬스죠. 제가 지금 내세운 공약들은 정치 문법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저게 뭐 이렇게 했으면 대단한 기득권 해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지방의원들에게 기초 자격시험을 보게 했습니다. 내가 어제 농담조로 조영 대표한테 그냥 퀴즈교로 그 질문 내는데 무례하다는 취지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물론 당연히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냥 무례할 수 있겠지만은 그 정도 수준의 이야기들이에요. 논리를 테스트한다는 것들이. 당연히 주 대표님께서 모르실 수도 없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농담 하나 던져보고 다만 우리 지방의회나 아니면은 이런 쪽 가면은 그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제 냈던 퀴즈가 뭐냐면은 이준석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학원에 있었다. 노무현 장학생이냐? 노무현 재단은 2009년 설립되었다. 이준석이 노무현 장학생이냐? 이거는 불가능으로 결론되는 명제거든요. 근데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수없이 떠돌고 있잖아요. 우리 지지층이라고 그래서. 이게 저는 앞으로 우리의 역량일 거라 봐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뭐 당원 지지자 중에 있을 수 있어요. 적어도 공직자 중에 있으면 안 되죠. 지방명이 있는데 그런 소리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리고 예전에 음모론 뭐 불법성 부정선거 이런 거랑 그런 게 행행했다요. 그것 때문에 그런 정치인이라면은 그것이 어떤 작은 단위든 큰 단위든 간에 자기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거지 무슨 유튜브 채널을 보고 자기 논리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거는 정치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예. 그거는 국민의 불행이죠. 그냥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저는 뭐 신경 안 쓰죠? 그냥 뭐 원래 사람이 누군가 싫어하면 그 다음에 이유 갖다 붙여요. 저한테는 뭐 딱 다른 게 들어올 게 없으니까 왜냐면 싸가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은 이준석을 좋아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할 말을 한다인데 할 말을 하는 것이 싸가지 없으면 이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제 항상 얘기하지만 그 단정하고 섹시하게 입어라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이거는 정치를 너무 어렵게 시작해가지고요. 길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할 말만 하는 거 그 자체로는 제가 이 판에서 길게 버틸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제 철학이 말을 많이 하고 사회 이슈에 대해서는 항상 정치인들 입장을 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보수주의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서 일관성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되느냐? 조국이 되는 거죠. 저는 결국 그 조국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건 일관성이 문제다. 저는 이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히틀러가 있다면은 히틀러는 민주당 히틀러 얘기하려고 그러면 히틀러의 태동의 기본 조건은 바이마르고 이런 게 개떡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진짜 못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민주당의 이재명 전 상근부대변인이 문재인 정부가 진짜 국민들이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한 거 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히틀러 탄생의 첫 번째 조건이 그거예요. 태평성대인데 히틀러가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히틀러인지 뭔지와는 차치하고 진짜 국민들이 힘들구나 그런 생각했으면 좋겠고 저는 뭐 히틀러라고 뭐 있었던 거? 트럼프. 저는 제가 정치하면서 오바마 예전에 좋아한다고 얘기했었고 오바마는 트럼프가 상극의 인물입니다. 트럼프가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제가 재력을 갖고 있고 자기 과시적이어야 되고 이런 여러 특성이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 소수자를 혐오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제가. 그렇다고 믿고 싶은 사람들은 계속 여성 혐오한다고 하겠지만은 여성 혐오한 문장 하나만 알려달라고 그러면 못하거든요. 저는 그냥 막 던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